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하던 한 여성이 성형외과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동창생들을 만나게 되고 그녀들이 다시 예전처럼 여성을 무시하지만 그녀의 남편이자 성형외과 원장이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늘한 저녁 공기가 거실의 넓은 창을 타고 넘어들어왔다. 오정숙은 마른 행주로 티끌 하나 없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뚜껑을 닫고 있었다. 남편 김현수가 그녀의 생일에 선물한 이 집에서 가장 호화로운 물건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저 건반을 눌러본 적이 없었다. 피아노는 그녀에게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짊어진 기묘한 위화감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과분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감각. 5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던 17 소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모던한 인테리어, 성공한 의사 남편 번듯하게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린 아들과 딸. 누가 보아도 성공한 인생, 부러워할 만한 삶의 궤적이었다. 정숙 자신도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문득문득 발밑이 꺼지는 듯한 불안에 휩싸였다. 마치 잘 차려입은 연극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에 심취해 있다가 문득 객석의 누군가가 자신의 누더기 본 모습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환각에 시달리는 것과 같았다. 행주지를 마친 그녀는 습관처럼 창가로 다가섰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저 반짝이는 불빛 중 자신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저 불빛들은 모두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것, 세상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외치는 사람들의 것이었다. 자신처럼 언제나 구석에서 남의 눈치를 살피며 위축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다녀왔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현수. 국내 최고의 성형외과 원장으로 손꼽히는 남자. 환자들에게는 신의 손이라 불릴 지언정, 아내에게는 한결같이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였다. 그는 피곤한 기색에도 불구하고 늘 웃는 얼굴로 아내를 먼저 찾았다. 오늘도 집이 반짝반짝하네. 우리 정숙 씨는 어쩜 이렇게 부지런할까? 오셨어요? 저녁은요? 병원에서 간단히 먹었어. 당신하고 차나 한잔 하려고. 현수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온기만이 정숙이 이 세상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하지만 그 온기마저도 때로는 빚을 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토록 완벽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자격지심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아, 우편물 가져오는 걸 깜빡했네. 현수가 다시 현관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여러 통의 고지서와 잡지 사이에서 유독 도드라지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진주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고급스러운 봉투였다. 그의 시선이 봉투 뒷면에 찍힌 발신인 주소와 이름에 머물렀다. 숙명여자고등학교 28회 동창회 준비위원회. 동창회 초대장이 왔네. 벌써 졸업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군. 현수는 무심하게 말하며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동창회. 그녀의 뇌리에서 수십 년간 의식적으로 지워왔던 단어였다. 식탁 위에 놓인 저 진주빛 봉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고 잊혔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들을 현실로 소환하는 저주받은 주문서였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현수는 아내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감싸주었다. 괜찮소? 아니에요. 그냥 좀 놀라서.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초대장 표지에 인쇄된 황영희라는 이름 석자가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그녀의 눈을 노려보는 것 같았다. 황영희. 그리고 그녀의 그림자 같았던 장미자. 그 이름들은 오정숙의 10대 시절을 송두리째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방화범들의 이름이었다.
1985년 숙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 야, 오정숙. 너 또 그 옷 입고 왔냐? 춘추복 살 돈도 없어서 하복 위에 스웨터를 껴입는 거야, 뭐야? 교실 뒤편에서 터져나온 황영희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카롭고 명료해서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정숙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영어 단어장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낡아서 색이 바랜 하복 블라우스 위로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촌스러운 갈색 스웨터를 껴입은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웠다. 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난 후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 교복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영희야, 너무 그러지 마. 쟤는 저게 제일 좋은 옷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정수가? 장미자가 옆에서 거들며 킥킥거렸다. 동정하는 척하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칼날보다 더 예리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주변의 몇몇 아이들이 따라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정숙의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면 저들의 좋은 구경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점심시간은 더욱 끔찍한 고문이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형형색색의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열 때 정숙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갔다. 굶주린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점심 식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녀를 황영희가 막아섰다. 오정숙, 너 또 밥 안 먹었지? 쯧쯧, 불쌍해서 어떡하니. 황영희는 자신이 먹다 남은 소시지 반찬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그녀의 입 앞으로 들이밀었다. 자선이 아니었다. 명백한 조롱이자 권력 과시였다. 정숙이 고개를 저으며 피하자 황영희는 더러워서 안 먹겠다 이거지. 가난한 것들은 자존심만 세다니까. 라며 소시지를 복도 바닥에 툭 던져버렸다. 주변을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다. 그날 정숙은 짓밟힌 소시지를 보며 자신의 자존감도 함께 바닥에 내팽개쳐졌음을 느꼈다. 가난은 냄새가 났다. 정숙은 자신의 몸에서 가난의 냄새가 난다고 믿었다.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낡은 옷의 퀴퀴한 냄새, 제대로 먹지 못해 나는 영양실조의 시큼한 냄새. 황영희와 그녀의 무리들은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것 같았다. 그들은 정숙을 걸어다니는 걸레라고 불렀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남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진 기억의 늪에서 그녀를 건져 올렸다. 정숙은 자신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요. 잠깐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사람들 생각이지? 현수는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정숙은 결혼 초 술 기운을 빌려 아주 조금 정말 빙산의 일각만큼만 자신의 학창 시절에 대해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가지 마.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난 못 봐. 당장 찢어버릴까? 현수가 초대장을 찢으려는 신용을 하자 정숙은 자기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왜일까?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지옥 같은 기억인데 막상 그 기억의 실체가 눈앞에 나타나자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기묘한 반발심이 고개를 들었다. 가고 싶어? 모르겠어요. 그냥. 정숙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두려워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또다시 도망치면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음속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현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가서 보여줘.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 사람들은 당신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걸 당신 스스로 확인하고 와. 그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17살의 오정숙이 아니잖아. 당신은 내 아내고 현우와 서연이의 자랑스러운 엄마고 이 집의 당당한 주인이야.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남편의 말은 마법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불안과 공포의 껍질에 가느다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텅 빈 도시락통 앞에서 혼자 울던 소녀가 아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진주빛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갈게요.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창회 참석이 아니었다.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상처 입고 울고 있던 어린 자신을 만나러 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해주어야 했다. 이제 더는 아프지 않아도 괜찮다고, 더는 숨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말을 하기 위해 그녀는 지옥의 문턱을 스스로 넘어야만 했다. 동창회 당일 오정숙의 아침은 안개 속처럼 뿌옇게 시작되었다. 밤새도록 잠을 설쳤다. 눈을 감으면 교실의 소음이, 눈을 뜨면 동창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갈아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옷장 문을 열자 그득하게 걸린 옷들이 일제히 그녀를 비웃는 듯 했다. 남편이 사준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추천받은 투피스. 하지만 그 어떤 옷도 오늘의 갑옷이 되어주기에는 역부족으로 느껴졌다. 옷을 입었다 벗기를 수십 번, 결국 그녀가 고른 것은 가장 무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짙은 남색 원피스였다. 화려함은 황영희의 것이었다. 자신은 그저 배경 속의 그림자, 그것이 40년간 학습된 생존 방식이었다. 아주 예쁘네.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여. 출근 준비를 하던 김현수가 거울 앞에 선 아내를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의 눈에는 아내의 불안이 아닌 본연의 아름다움만이 보였다. 그는 아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기죽지 마. 당신은 오늘 저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그는 든든한 응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자 다시금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어색한 손길로 화장을 시작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짙은 색의 립스틱을 바르자 입술만 동동 떠다니는 것 같아 급하게 지원했다. 결국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옅은 화장을 한 채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집을 나섰다. 동창회가 열리는 호텔은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성체와 같았다.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오정숙은 거대한 세상과 자신 사이에 놓인 투명한 벽을 실감했다. 값비싼 대리석 바닥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공기 중에 분사되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모든 것이 그녀를 주눅 들게 만들었다. 연회장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갈까 망설였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음이 그녀를 덮쳤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직감했다. 연회장 안은 이미 50대 후반 여성들의 높은 웃음소리와 수다로 가득 차 있었다. 세월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화장과 보톡스로 팽팽해진 얼굴들, 저마다 부와 성공을 과시하는 듯한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어지럽게 빛나고 있었다. 오정숙은 입구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아니, 몇몇은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혹은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무리의 중심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웃고 있던 황영희가 그녀를 발견했다. 황영희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이내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것처럼 번득였다. 그녀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그녀의 옆에는 40년 전과 똑같이 장미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오정숙 아니니? 황영희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제압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다. 오정숙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정말 오랜만이다. 한 40년 됐나? 와, 너 용케 왔다. 우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황영희는 정숙의 손을 잡는 척하며 그녀의 위아래를 노골적으로 훑었다.
그 시선은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차가웠다. 세월은 너만 비껴가지 않았나 보네. 고생 많이 한 얼굴이다. 하긴 사는 게 팍팍했을 테니. 장미자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영희야, 그래도 이만하면 용된 거지. 옛날에 비하면. 그때 너 교복도 없어서 맨날 내가 말을 말아야지. 장미자는 입을 가리며 웃었지만 그 행동은 오히려 과거의 상처를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주변에서 나지막한 수군거림과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정숙은 혈색이 사라진 얼굴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야, 영희야. 미자야.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어머, 목소리는 그대로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황영희는 오정숙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 가벼운 손길에 오정숙은 온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 가장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잡았다. 손이 너무 떨려 와인이 붉은 물결을 일으켰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서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 새로 산 골프채 이야기.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오정숙이 속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언어처럼 들렸다. 분명 자신도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대부분 누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대화에 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창회는 황영희를 위한 동무대가 되어갔다. 그녀는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며 동창들 사이를 오갔고 모두가 그녀에게 아첨하기 바빴다. 장미자는 그런 황영희의 옆에서 마치 시녀처럼 굴며 그녀의 말을 부풀리고 동조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는 교묘하게 오정숙을 깎아내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 참, 오정숙은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아까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네. 다른 동창이 묻자 황영희가 마치 선심 쓰듯 대답했다. 글쎄, 뭐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아니겠어? 정숙이가 워낙 조용하잖아. 남편도 비슷하겠지. 저렇게 구석에만 앉아있는 것 좀 봐. 답답하게. 우리 딸이 이번에 사법고시 패스했잖아. 사위는 의사만 고집하고 있는데 어디 좋은 사람 없나 몰라. 정숙이, 너는 남편 회사에 괜찮은 총각 없어? 장미자는 일부러 큰 소리로 오정숙에게 물었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었다. 오정숙은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반응이 재미없다는 듯 황영희와 장미자는 다시 자기들끼리의 대화로 돌아갔다. 오정숙은 깨달았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자신은 여전히 이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고 쉬운 먹잇감이었다. 남편의 말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옛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덧나게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뿐이었다.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가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연회장 앞쪽 무대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이내 황영희가 그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의 입가에 뱀처럼 교활한 미소가 걸렸다. 그리고 그녀는 연회장 가장 구석에 앉은 오정숙을 향해 정확히 시선을 고정했다. 공포가 다시 엄습했다.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어요? 황영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시끄럽게 떠들던 동창들이 일제히 무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황영희는 마치 여왕처럼 단상 중앙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오정숙에게 와서 꽂혔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제발 나만은 아니길. 정숙은 속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하고 또 아주 반가운 친구가 와주었어요.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맞아줄까요? 2학년 5반 오정숙. 황영희가 손을 뻗어 정숙이 앉은 곳을 가리켰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그녀에게 쏟아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동정, 호기심, 무관심 그리고 희미한 경멸이 뒤섞인 수십 개의 눈동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정숙은 의자에 몸이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정수가 뭘 그렇게 앉아만 있어? 어서 이리 나와봐. 다들 내 얼굴 보고 싶어 하잖아. 황영희의 재촉에 등 떠밀리듯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무대로 걸어나가는 몇 걸음이 마치 수십 리의 가시밭길처럼 느껴졌다. 마지못해 단상에 올라서자 황영희는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팔짱을 끼고 친한 척 굴었다. 그 차가운 손길에 소름이 돋았다. 여러분, 우리 정숙이 기억나시죠? 학창 시절에 집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얼마나 착하고 꿋꿋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정숙이를 보면서 아, 저런 친구가 나중에 꼭 성공해야 하는데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황영희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배우처럼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은 정숙의 가장 아픈 기억들을 헤집는 잔인한 칼날이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루는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어머니가 통닭을 튀겨주셨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정숙이가 글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통닭을 처음 먹어본다고.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연회장 곳곳에서 어머 그랬구나 하는 탄식과 함께 웃음이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황영희는 정숙의 치부를 감동 실화로 포장하여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정숙은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는 것을 느꼈다.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구두 끝만 바라볼 뿐이었다.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황영희는 신이 난 듯 말을 이었다. 소풍 갈 때 도시락 싸올 돈이 없어서 제가 김밥 한 줄 더 싸서 나눠줬던 기억도 나네요. 그때 정숙이가 제 손을 잡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맞지, 정숙아? 황영희가 동의를 구하며 옆구리를 쿡 찔렀다. 정숙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장미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영애,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난 오정숙 도시락 반찬이 아직도 생각나. 맨날 시커먼 단무지 아니면 콩자반이었잖아. 그래서 그런가? 얼굴이 아직도 좀 칙칙하네. 영양 공급이 중요하긴 한가 봐. 와하! 노골적인 인신공격에 결국 연회장 곳곳에서 참지 못한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정숙은 완벽하게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40년 전 교실 뒤편에서 벌어졌던 일이 40년 후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안 된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 울면 저들이 더 즐거워할 것이다. 그녀는 아래 집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다. 그때 다른 동창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다. 그래서 오정숙 씨,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남편분은 뭐 하시고 자식들은 다 컸어요? 악에 없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이 정숙의 마지막 남은 방어벽을 허물어뜨렸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제 남편은 대한민국 최고의 성형외과 원장이에요. 라고 말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가난뱅이 주제에 거짓말까지 한다며 더 큰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 주눅든 태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말을 거짓으로 만들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대답을 망설이는 찰나 황영희가 마이크를 다시 입에 가져갔다. 아유, 그런 건 못하러 물어봐.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고 있겠지. 우리 정숙이는 큰 욕심 없는 애잖아. 안 그래? 황영희는 정숙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 손길은 너는 영원히 우리 아래야라고 말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정숙의 눈에서 기어코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을 본 황영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어머, 왜 울어? 우리가 너무 반가워서 짓궂게 장난 좀 친 건데.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여려서 어떡하니. 그 위선적인 위로가 결정타였다. 정숙은 자신을 옥죄던 모든 것을 뿌리치듯 황영희의 팔을 거칠게 떨쳐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상에서 내려와 연회장 문을 향해 뛰었다. 쿵, 쿵, 쿵.
그녀의 구두 소리가 연회장의 소음을 갈랐다. 사람들의 놀란 시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쟤 왜 저래? 하는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연회장을 뛰쳐나온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정신없이 내달렸다. 그리고 곧장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가장 안쪽 칸의 문을 잠그자마자 참고 있던 울음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흐윽, 흐어엉.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심장을 마구 핥히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40년의 세월도 강남의 좋은 집도 성공한 남편도 그 무엇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황영희와 장미자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돈 없고 힘없는 17살의 오정숙일 뿐이었다. 한참을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값비싼 원피스를 입고도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의 50대 여자가 서 있었다. 황영희의 말처럼 고생 많이 한 얼굴. 패배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전신에 힘이 빠져나갔다. 이 지독한 과거의 굴레를 자신은 아마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화려한 호텔 화장실의 정막 속에서 그녀의 흐느낌은 끝없이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았다. 오정숙은 자신이 어떻게 택시를 탔고 어떻게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남편이 선물한 그랜드 피아노의 검은 뚜껑이 거대한 관처럼 그녀를 짓누르는 듯 했다. 연회장의 소음과 웃음소리, 황영희의 교활한 미소와 장미자의 노골적인 경멸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소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것이어서 피할 수가 없었다. 밤늦게 퇴근한 김현수는 불 꺼진 거실에 실루엣처럼 앉아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숙 씨.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자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이 하얀 얼굴, 생명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눈동자. 현수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옆에 앉아 그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 그날 밤 부부는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거실을 감싼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담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오정숙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식욕도 의욕도 살아있다는 감각조차도 사라졌다. 현수가 문틈으로 음식을 넣어주었지만 그것들은 거의 그대로 다시 나왔다. 그는 억지로 아내를 다그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랑해 정숙 씨.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 곁에 있어.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갇혀있던 방 안의 공기는 그녀의 절망만큼이나 무겁고 탁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정숙은 갈증을 느끼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한 그녀는 세면대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푸석한 피부, 헝클어진 머리, 깊게 팬 눈 밑에 검은 그림자, 초점 없는 눈동자. 황영희와 장미자가 그렇게나 비웃고 조롱하던 고생 많이 한 얼굴, 패배자의 얼굴이 바로 저런 모습일까?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증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왜 당신은 맞서 싸우지 못했는가? 왜 그들의 조롱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이 꼴로 숨어 있는가? 17배 나도 58배 나도 결국 똑같은 겁쟁이일 뿐인가? 그녀는 주먹으로 세면대를 내리쳤다. 쨍 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이전의 서러움과 비참함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샘이 마를 정도로 울고 난 뒤 그녀는 다시 거울을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여전히 끔찍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마치 타인의 것을 관찰하듯 구석구석 뜯어보기 시작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저 주름은 두 아이가 밤새 아플 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걱정했던 밤들의 기록이었다. 미간에 희미하게 잡힌 세로 주름. 저것은 남편이 큰 수술을 앞두고 힘들어할 때 함께 마음 졸이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날들의 흔적이었다. 입가에 희미한 선들. 맛있는 음식을 해 가족들이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던 순간들이 새겨진 문이었다. 이 얼굴은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얻은 훈장이었다.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화려하지 않고 보톡스로 팽팽하게 당겨진 얼굴보다 가치 없어 보일지 몰라도 여기에는 김현수의 아내로서, 현우와 서연의 엄마로서, 오정숙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온 치열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황영희의 얼굴은 어땠더라? 값비싼 시술로 주름 하나 없이 팽팽했지만 그 눈에는 늘 불안과 조바심이 가득했다.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는 사람의 공허한 눈빛이었다. 장미자의 얼굴은 또 어떠했던가? 강자에게 아첨하고 약자를 짓밟으며 얻어낸 비굴한 미소가 그 얼굴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었다. 그 순간 안개처럼 흐릿했던 생각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선명하게 응축되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것은 값비싼 옷이나 보석, 주름 없는 얼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 어떤 시술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 진정한 품격은 그 어떤 시선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깨달음은 한 줄기 빛처럼 그녀의 어두운 내면에 스며들었다. 물론 이 깨달음이 40년 묵은 상처를 단번에 치유해주는 마법의 약은 아니었다. 여전히 상처는 아팠고 그들의 목소리는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더 이상 상처에 잡아먹히지 않으리라. 더 이상 그들의 시선 속에 나를 가두지 않으리라. 오정숙은 세면대에 물을 틀어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화장실을 나왔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다. 문 밖에서 책을 읽고 있던 현수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아내의 얼굴. 여전히 헬쑥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작지만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배고파요. 정숙이 말했다. 현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 뭐든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다 해줄게. 그날 저녁 오정숙은 사흘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그녀는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현수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 수 있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씨가 이제 다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다. 오정숙의 일상은 이전과 같아 보였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실의 피아노를 피하지 않았고 창밖의 야경을 보며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고요한 연못 같은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물론 연못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라는 진흙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바람에 흙탕물이 일렁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삶의 흔적들을 담담하게 마주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김현수는 그런 아내의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스스로 단단해질 시간을 벌어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현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재에서 나왔다. 정숙 씨,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뭔데요? 오늘 오후 학회에서 발표할 자료인데 이걸 깜빡하고 두고 왔네. 병원에 좀 가져다 줄 수 있겠어? USB에 담겨 있어. 내가 지금 다시 다녀올 시간이 없어서. 병원.
그 단어에 정숙의 마음이 잠시 멈칫했다. 남편의 병원, 아름다운 세상 성형외과는 그녀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만이 드나들 것 같은 곳. 그녀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현수가 몇 번이고 구경 오라고 했지만 자신이 그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늘 손사래를 쳤었다. 제가요? 바쁘면 퀵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마침 오후에 시간도 비는데. 정숙은 자기도 모르게 선뜻 대답했다. 며칠 전에 그녀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호기심과 함께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미묘한 용기가 싹트고 있었다. 그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일까? 오후가 되어 정숙은 남편의 서재 책상 위에 놓인 USB를 챙겨 집을 나섰다. 그녀는 옷장 앞에서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평소에 입던 단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골랐다. 억지로 꾸미지 않기로 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새롭게 시작한 첫 번째 도전이었다. 아름다운 세상 성형외과는 강남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통유리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1층에 들어서자 은은한 백합 향이 코끝을 스쳤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7층의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같았다.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대리석 바닥, 유명 작가의 미니멀한 설치 미술품, 벽 한쪽을 가득 채운 클래식 음반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데스크에 젊고 아름다운 직원이 상냥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고객님? 아, 저는 김현수 원장님 사모 되는 사람인데요. 부탁받은 물건이 있어서요. 사모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직원의 눈이 동그래지며 표정이 한층 더 깍듯해졌다. 아, 사모님이셨군요. 잠시만요. 원장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소파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자 정숙은 어색함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기실에는 그녀 말고도 서너 명의 여자들이 더 있었다. 모두 값비싼 옷차림에 세련된 모습들이었다. 그녀는 그들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머, 원장님 실력은 정말 최고라니까. 이번에 맞은 리프팅 레이저 효과가 바로 나타나잖아. 피부가 아주 쫙쫙 달라붙는 느낌이야. 귀에 익은 경박하게 높은 톤의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정숙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연신 매만지고 있는 여자. 황영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맞장구를 치며 제잘거리는 장미자가 있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 이곳에서, 왜 하필 오늘. 정숙의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라며 무의식적으로 몸을 살짝 웅크렸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거울을 보던 황영희의 시선이 우연히 소파에 앉은 정숙에게로 향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던 그녀의 눈이 이내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가늘어졌다. 그리고 그 눈에 경멸과 함께 기묘한 희열이 떠올랐다. 어머 어머, 미자야, 저기 좀 봐. 저거 오정숙 아니니? 황영희가 호들갑스럽게 장미자의 팔을 쳤다. 장미자의 시선도 정숙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설마 내가 여기에 왜? 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에서 희귀동물이라도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정숙이 앉은 소파로 다가왔다. 쿵, 쿵, 쿵. 그들의 구두 소리가 정숙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세상에, 오정숙. 진짜 너 맞구나.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황영희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동창회 날 미처 다 풀지 못한 악의가 가득 담겨 있었다. 장미자는 아예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다. 설마 너도 상담이라도 받으러 온 거야? 주제 파악 좀 하지. 여긴 너 같은 사람이 올 때가 못 돼. 상담비만 해도 내 한 달 생활비는 나올걸?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정숙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동창회 때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담담한 눈빛에 황영희와 장미자는 오히려 당황한 듯 했다. 이쯤 되면 울거나 도망쳐야 정상인데 저 태도는 뭐지? 그들은 더 큰 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왜 말이 없어, 찔리니? 아니면 혹시 여기서 청소일이라도 구했어? 그게 내 수준에 딱 맞긴 하겠다. 황영희의 모욕적인 말에 장미자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원장실의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원장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김현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대기실의 팽팽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다. 그의 시선은 곧장 세 여자가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두 명의 화려한 여자가 자신의 아내를 둘러싸고 무언가 쏘아붙이고 있는 광경.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그들의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아내 오정숙. 현수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곧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황영희와 장미자는 병원장이 나온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오정숙의 예기치 않은 침묵에 더욱 자극받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야, 오정숙. 내가 묻잖아. 귀 먹었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그러게 말이야. 우리처럼 VVIP 고객들만 오는 곳이라고. 당장 나가지 못해? 그들의 천박한 언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김현수가 천천히 그들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등장에 황영희와 장미자는 화들짝 놀라며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처럼 표정을 바꾸었다. 어머, 원장님. 나오셨어요. 원장님, 저희 상담받고 가려던 길이에요. 오늘 시술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두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 앞에서 아양을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병원장이들의 편이 되어 저 초라한 여자를 당장 쫓아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김현수의 시선은 그들에게 단 1초도 머물지 않았다. 그는 곧장 자신의 아내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대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다정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 씨 왔어? 그 한마디에 황영희와 장미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정숙 씨? 설마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겠지.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는 그들의 눈앞에서 김현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오정숙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서류 가져왔구나. 여보, 고마워. 여보. 그 한 단어가 대기실의 공기를 완벽하게 얼려버렸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데스크 직원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다른 고객들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황영희와 장미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새파랗게 변해갔다. 그들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고라며 떠받들던 젊음과 아름다움을 구걸하기 위해 찾아온 이 병원의 원장이 학창시절부터 40년이 흐른 지금까지 벌레처럼 무시하고 짓밟았던 오정숙의 남편이라고.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황영희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장미자는 입을 벌린 채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휘청거렸다. 원장님, 사모님이셨어요? 데스크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현수는 그제야 직원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제 아내입니다. 그 확인 사살과도 같은 대답에 황영희와 장미자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메아리 쳤다. 주제 파악 좀 하지. 청소일이라도 구했어? 내 수준에 딱 맞겠다. 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든든하게 감싸 안은 남편의 온기에 기대어 하얗게 질려버린 두 여자의 얼굴을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동정이나 통쾌함 같은 감정은 들지 않았다. 대신 인간의 허영심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가소로운 것인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권력과 배경이 사실은 자신들이 가장 경멸하던 곳에 있었다는 이 잔인한 아이러니.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이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오정숙이 아니었다. 대기실의 모든 시선이 이제는 황영희와 장미자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화려한 치장은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광대 분장처럼 변해버렸다. 그들이 서 있는 눈부신 대리석 바닥이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느껴졌다. 얼어붙은 대기실의 정적을 깬 것은 원장실 안쪽에서 들려온 또 다른 목소리였다. 원장님, 오후 수술 준비 다 되었습니다. 차트 확인 부탁. 말을 하며 원장실에서 나온 젊은 여의사는 대기실의 기묘한 대치 상황에 걸음을 멈칫했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고 가슴팍의 명찰에는 펠로우 황지혜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김현수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려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오정숙과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자신의 어머니 황영희 그리고 장미자를 번갈아 보았다. 엄마?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야? 황지혜의 물음에 황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딸이 이 병원에서 펠로우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창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인 김현수 원장 밑에서 특별 지도를 받고 있다고 자신의 인맥 덕분이라고 허세를 부렸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랑의 대상인 김현수 원장이 자신이 평생 무시해온 오정숙의 남편이라는 사실 앞에서 모든 것이 거짓과 허영의 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김현수는 황지혜를 싸늘하게 한번 쳐다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황지혜에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평소 자신에게 따뜻하고 인자했던 원장님의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그녀의 얼굴도 하얗게 굳어갔다. 바로 그때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장미자에게 다가왔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원래 하려던 말을 기계적으로 내뱉었다. 저 장미자 고객님. 지난번 보톡스 시술 비용 할부금이 3개월째 미납되셔서 오늘까지는 꼭 결제를. 직원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는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할부금 미납. 그 한마디는 장미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질이었다. 늘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부유한 사모님처럼 행세했지만 실상은 시술 비용을 할부로 결제하며 그것마저도 제때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아니 그게 내가 깜빡했네. 지금 바로 줄게. 장미자는 허둥지둥 지갑을 열었지만 당황한 나머지 손이 떨려 카드를 몇 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대기실 다른 고객들의 눈에는 이제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녀들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벗겨져 버린 것이다. 허영으로 쌓아 올린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황영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줍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며 병원 문을 향해 도망치듯 걸어갔다. 장미자 역시 붉어진 얼굴을 감싸 쥐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뒷모습은 폐잔병처럼 초라하고 왜소했다. 오정숙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4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저토록 보잘것없는 허영심 때문에 자신은 수십 년을 고통받았던 것이다. 김현수는 아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리고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는 황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황지혜 선생. 잠시 내 방으로 들어오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현수의 원장실은 그의 성품처럼 단정하고 군더더기 없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이 그의 학구적인 면모를 보여주었고 창가에는 오정숙이 선물한 작은 난초 화분이 단아하게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금 원장실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현수는 자신의 의자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황지혜를 내려다보았다. 황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황지혜 선생. 네, 원장님.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황지혜는 당황했다.
그것은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 틀린 말은 아니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김현수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바로 인성이야. 사람에 대한 존중. 환자의 외면을 고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야. 방금 대기실에서 자네 어머니가 내 아내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자네도 들었겠지. 자네는 그 어머니 밑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랐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있었다. 그는 황지혜의 실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근본, 의사로서의 자격을 묻고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자네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나는 자네 눈에서 자네 어머니와 똑같은 오만함을 보았어. 환자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는 태도,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그 태도 말이야. 김현수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나는 그런 기본적인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의사와는 함께 일할 수 없네. 오늘부로 황지혜 선생의 펠로우 수련을 무기한 정직 처분하겠네.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게. 정직 처분. 그 말은 황지혜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 바닥에서 김현수 원장에게 정직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경력이 사실상 끝장나는 것을 의미했다. 황지혜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날 저녁 소식을 전해들은 황영희가 오정숙의 집으로 찾아왔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로비에서부터 그녀는 이미 모든 자존심을 내던진 상태였다. 초인종을 누르는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오정숙이었다. 황영희는 문이 열리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정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화장은 눈물과 범벅이 되어 흉하게 흘러내렸다. 제발 우리 지혜만은 용서해줘. 다 내 잘못이야. 내 허영심 때문에, 내 못된 마음 때문에 우리 딸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어. 제발 김 원장님께 말씀 좀 잘해줘. 응? 황영희는 오정숙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40년간 자신을 여왕처럼 떠받들던 친구가 이제는 자신의 발밑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오정숙은 무릎 꿇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통쾌함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깊은 연민과 허무함이었다. 이깟 무릎 꿇음 한 번으로 자신의 40년 상처가 모두 사라질 수 있을까? 일어나. 오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 사과는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딸에게 해야지. 너의 그릇된 욕심과 허영심이 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그걸로 됐어. 그녀는 황영희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았다. 용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황영희 자신의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며칠 후 오정숙은 남편에게 황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아이 정직 처분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아직 젊고 기회는 줘야죠. 김현수는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교만이 아닌 상처받은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하지. 하지만 그냥 복귀시킬 수는 없어. 당신이 직접 그 아이를 만나서 당신의 용서를 전해주면 어떻겠소? 오정숙은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 그녀는 병원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황지혜를 만났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황지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혜 씨. 오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를 원망하고 있겠죠? 아닙니다. 황지혜의 목소리는 모기처럼 작았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저희 어머니의 잘못입니다. 사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오정숙은 따뜻한 찻잔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나는 지혜 씨가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상치 못한 말에 황지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력만 좋은 의사는 세상에 많아요. 나는 지혜 씨가 조금 다른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정숙은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그 속에는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나 흉터가 하나씩은 있죠. 그 상처는 최고의 시술로도 비싼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녀는 황지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람 얼굴만 예쁘게 만드는 의사 말고 사람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주는 진짜 의사가 되어주세요. 그 한마디는 황지혜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지금까지 의사라는 직업을 성공과 부의 수단으로만 여겨왔다. 환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본 적이 없었다. 오정숙의 말은 그녀가 의사로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비춰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황지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정숙의 삶에도 새로운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자신이 황지혜에게 해주었던 말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아픈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사명이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후 오정숙은 서재에서 심리학 관련 서적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김현수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니, 맞아. 당신의 그 깊은 마음과 상처를 이겨낸 경험은 그 어떤 심리학 이론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 혹시 심리 상담 공부 본격적으로 해보는 건 어때? 당신의 경험이야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야. 남편의 제안에 오정숙의 눈이 반짝였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길. 하지만 가슴이 뛰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숨어 사는 오정숙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빛으로 승화시켜 누군가를 돕는 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찾는 길이 아닐까? 그로부터 1년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 따스한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작은 간판 하나가 내걸렸다. 심리상담소 마음쉼터 햇살. 상담소 안은 오정숙의 취향처럼 따뜻하고 아늑했다. 부드러운 원목 가구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녹색 식물들, 그리고 창가에는 그녀가 직접 고른 소박한 들꽃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옷이나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 편안한 면 소재의 원피스를 입고 온화한 미소를 띤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시술로도 만들 수 없는 깊고 평온한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김현수 원장의 사모님이 아닌 오정숙 원장으로 불렸다. 그녀의 상담소는 입소문을 타고 저마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는 안식처가 되었다.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10대 소녀, 관계에 지친 중년 여성, 세상의 편견에 상처 입은 사람들. 오정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며 그들의 아픈 마음에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었다. 어느 맑은 오후 상담소 창가에 서서 향긋한 국화차를 마시던 그녀의 눈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황지혜였다. 1년 사이에 그녀는 놀랍도록 성숙하고 차분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김현수의 병원에서 가장 환자들의 칭찬이 자자한 의사 중 한 명이었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황지혜는 이제 오정숙을 사모님이 아닌 원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난초 화분이 들려 있었다. 이거 저희 병원 환자분이 고맙다고 주고 가신 건데 원장님 생각이 나서요.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요즘은 엄마랑 더 자주 대화해요. 예전에는 몰랐던 엄마의 외로움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황지혜의 말에 오정숙은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는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공감의 통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빛이 되었다. 상담소 문이 열리고 환한 미소를 띤 김현수가 들어왔다. 그는 아내의 손에 들린 찻잔을 받아들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오늘도 우리 원장님 햇살처럼 예쁘네.
오정숙은 남편과 눈을 맞추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침내 과거의 모든 그늘을 걷어내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은 자의 평온함 그 자체였다. 마음쉼터 햇살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맞은 그녀의 삶을 따뜻하게 축복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